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 분업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객체지향적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 분업화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아까 전에 원순수한 건 거의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다 잊어먹더라도 상관없는데 분업화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분업화 하면은 뭐 객체지향적 프로그램 한 70%, 80%다 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뭐 방법론에 비해서 객체지향적 프로그램 방법론의 그 핵심이고 가장 큰 장점 중에 분업화니까 아까 전에 뭐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은 재사용성 얘기 나왔는데 분업화가 되지 않으면 재사용성이 있을 수가 없죠. 재사용성이라는 것은 그 부품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업이 안 돼 있고 부품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른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재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코드와 이 코드가 서로 연관성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기적일 경우에는 분업화가 안 된 거죠. 재사용을 하기 좀 힘들죠. 얘를 쓰고 싶은데 얘가 따라와야 되고 얘도 보니까 또 따라오고 그래서 그 감자 같은 거 캐볼 때 보면은 감자를 툭 들면 전체 우웅전하잖아요. 그런 코드가 이제 보통 그 스파게티 코드라고도 부르고 이게 분업화가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버튼 하나 고쳤을 뿐이고 프로그램은 망가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분업화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제가 좀 나중에 봅시다. 자, 그러면 분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객체지향적에서의 분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코드, 프로그램을 객체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렇게 객체로 나누는 거예요. 자, 예전에 또 나눌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뭐 함수별로 나누거나 대부분 함수별이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객체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객체로. 그렇게 해서 나누는데 나눴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나눴다는 것은 첫 번째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교집합이 있다는 것은 덩어리죠. 그렇죠? 교집합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복입니다. 중복. 코드가 중복이 되어 있으면 자꾸 서로 비슷비슷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두 객체가 교집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집합이라고 해서 또 하나는 뭐죠?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의존성. 어떤 객체가 어떤 객체에게 의존한다는 뜻인데 그 의존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도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교집합도 없어야 되고 중복과 교집합 비슷하게 쓰일 때도 있지만 의존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역 변수 같은 전역 데이터 있죠? 네? 공유되는 전역 변수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유 데이터라고 표현하거든요. 공유 데이터가 없어야 돼요. 적어도 저 세 가지가 없어야 정확하게 모듈로 분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가 왜 문제가 생기냐? 두 객체가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존재하든 여기에 데이터가 존재하든 또는 다른 데 데이터가 존재하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역시 한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나눠졌다라고 보려면 둘 사이가 교집합도 없어야 되고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이 완전히 별개처럼 움직였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분업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넌센스예요. 어느 정도는. 자, 공유 데이터가 없어야 돼요. 네? 공유 데이터. 골석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골석을. 내가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죠.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해요. 모든 프로세스가 내 안에서 가동이 되고 따로따로 가동이 되고 분업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싫어요. 대답이 없어. 근데 우리가 공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화투패가 공유되고 있죠. 그렇죠? 프라이빗도 있어요. 히든 카드도. 프라이빗도 있습니다. 객체가 되는데 문제는 공유되고 있는 거. 그러면 이거 없이 화투를 쳐요? 칠 수가 없잖아요. 분업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분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목적으로 보통 프로에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 하나의 목적으로 프로에 돌아가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서로 어쩔 수 없이 모듈과 모듈이 의존적이고 뭔가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객체지향적 분업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쪼개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쪼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업화를 하는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순서를 좀 약간 뒤바꿔서 의존성의 얘기를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유 데이터도 결국 의존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상황과, 실생활과 코드하고 딱 맞물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좀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좋은 예를 찾아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게 언제나 좋은 예가 안 떠올라서, 지금 얘기했던 고스톱을 생각하겠습니다. 고스톱의 지금 첫 번째 제가 제시했던 문제가 뭐죠? 공유 데이터죠, 공유 데이터. 그래서 판대기가 서로 공유돼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객체와 객체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죠. 그러면, 고스톱 게임을 만들어 생각하고, 두 명 막골을 칩시다, 그냥. 막골을 쳐서. 판대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객체는 세 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있는지 데이터를 계속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코드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테이블 안에 카드라는 것이 있어갖고 배열처럼 접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가능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걸 접근하겠죠. 그래서 공유하는 데이터들이. 자, 이런 표현 방법을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지 않고 메시지로 바꿔버립니다. 조금 이제 이게 불명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거하고 조금 약간 또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분업을 통해서 이분한테 뭔가 시켜요. 제가 나는 내대로 일하고 이분은 이분대로 해요. 근데 가끔씩 같은 목표를 갖다 보니까 서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뭐 축구를 하더라도 야 이쪽 패스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면 내가 패스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근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방식은 무슨 뜻이냐면 야 패스해 하고 난 다음에 지가 막 달려가고 공을 가져가서 자기 자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고 가는 거죠. 넌센스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야, 나 다음 카드 뭔지 알고 싶어. 패스해 라고 하는 것과 지가 직접 가서 다 조사하고 뒤집어놓고 카드를 다시 이렇게 섞어놓고 뒤집어놓고 별짓을 다 하고 보는 거. 그러니까 프로세스 두 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절차적이라면은 내가 들어가서요. 내가 지금 똥을 내놨어요. 똥 그리기가 좀 쉽지 않네요. 똥을 내놨어요. 그러면 자기가 똥인 걸 보고 바닥에 폐가 깔린 걸 다 점검해서 똥이 있는지 봐요. 있네. 그러면 맞춰서 가져오고 뒤집어요. 뒤집는데 또 있으면 맞춰서 가져오고 똥이 있으면 싸버리고 그러고 봐요. 이 모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너무 서로 긴밀하죠. 얘한테 너무 의존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얘한테 나 똥 내놓을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얘가 안에서 지지고 묻고 다 해요.
해 맞춰서 있으면 준비해놓고 또 뒤집어갖고 싸면 쌌다고 알려주고 또 다른 거 있으면은 그래서 너 이런 패 있어 하고 또 알려줘. 그러면 걔가 그 패를 여기다 툭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사라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존성이 약해집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집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두 차이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야 패스해야 하는 것과 나 공이 지금 필요해요. 갔다가 공 가지고 다시 오는 것과의 차이점. 이해가세요? 개념적으로? 네. 그래서 의존성을 없애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메시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객체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말 수도 있죠? 일해하고 난 뜻할 수도 있고 뭔가 부탁하고 그 결과를 받아올 수도 있고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A에서 B로 메시지만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동기식이라고 그러고 전달하고 바로 알아오는 거예요. 전달했는데 잊어먹고 있었더니 저 자식이 한참 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동기식이죠. 네? 메시지 전달은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여하튼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 메시지라고 부르죠? 네? 스트링? 그 끝에 있는 분은 지금 저를 안 보고 계세요? 지금 생각을 그래. 죄송합니다.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일반적으로 객체지, 생각 정리하셨어요. 아직. 욕하는 분들. 여보세요? 예. 급한 일이신가? 내가 강의 중이라서 내가 전화를 할게. 어떻게 해야지? 메시지.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에서 메시지라는 것은 함수 호출을 얘기해요, 사실은. 메소드 호출. 그럼 아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코드를 비교해보면 틀리죠?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지금. 자, 그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이라는 객체가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 A라는 객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메시지를 쓰지 않고라면은 그 플로우 차트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똥을 내려놓는다라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 여기 와서 뭐 디빈다. 그래서 똑같은 거 있으면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계속 전차 줄을 붙게 생기게 되겠죠. 전체 프로세스가 전체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될 거고, 여기서는 똥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생기면 나 똥을 내려놓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이게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테이블 점 풋 카드, 예를 들어갖고 풋 다운이라고 하든지 카드 하고 카드를 파라미터로 전달해준다 라는 함수만 메소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는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폼1에서 폼2를 참조하는데 폼2에 테이블이 있고 메모장도 비비고 막 코드 안에 폼1이라는 유닛 안에 폼2의 모든 클래스가 다 표현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서로 의존성, 결합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려면 그냥 간단하게 메소드를 하나 메소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호출하는 거예요. 이걸 메시지 전달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디자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의 차이죠.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아까보다 이것이 일단은 줄이 틀리잖아요. 아까 전에 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줄이 달리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의존성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메시지를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메시지는 사실 이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갖고 제가 이름을 따로 붙였는데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게 함수면은 그냥 네모박 플로차트 보통 함수 같은 거 상식시킬 때 프로세스를 네모로 쓰잖아요. 이걸 이제 메소드 콜이라고 저는 부르고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쓰는 것을 진짜 메시지로 이렇게 해서 메시지 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둘이 비슷한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샌드 메시지 같은 거 써보셨어요? 윈도우 메시지? 그런 메시지류들 메소드 콜하고 좀 분리를 시키고 싶은 거죠. 제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단은 제 의도는 메소드 콜과 메시지 콜을 나누는데, 네? 나누는 기점은 메소드를 직접 호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어긋나지 않아요? 너무 세밀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를 추상화시키는 겁니다. 애매하게. 메소드 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애매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윈도우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소켓 통신을 한다든가, 두 객체가 소켓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할 때 자체도, 이런 컴파일할 때 참조하게 되죠? 컴파일할 때도 서로 따로 컴파일 되죠?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뭐 UDP 통신이라든가, 또는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유닛이 MVCDF라고 있는데, 여기서 쓰는 방식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에서는 메시지 자체를 문자로 만들어서 쓰는데, 조금 더 추상화해서 쉽게끔 만든 거예요. 뭐냐면, 메시지 전달할 때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존재할 수가 있죠? 없을 수도 있지만, 파라미터의 개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함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기다가 스트링 리스트로 한 건을 주면은 그걸 쪼개서 쓰는,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그 목적이 다양해질 때는 그렇게 생각을 좀 확장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처럼 스트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죠. 저처럼 파라미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전달하는 그 대상, 객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객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코맨드 패턴입니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께서 좀 이따 한번 시간이 되면은 코맨드 패턴을 보면서 그때 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그걸 설명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너무 깊어졌는데 여하튼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메소드로 호출하는 것 말고도 윈도우 메시지를 통하든 소켓이든 어떤 식으로 해서도 메시지를 뿌릴 수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추상화 유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상화 유지해지려면 파라미터가 타입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저는 스트링 리스트를 쓰고 있고, 그리고 커맨드 패턴은 어떤 클래스 하나 만들고参考을 받아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얘는 변화가 없죠? 그렇죠? 내부에서는 변화가 생기겠지만 외부에서는 변화가 안 보여요. 변화를 감추는 거예요. 이런 걸 다형성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변화를 감추는 캡슐화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커맨드 패턴입니다.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서 보내줘도 얘는 똑같은 타입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 날라오더라도 그걸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요 밑에는 헷갈린다, 좀 이상하다, 아까도 헷갈리면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네,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둘 것은 바로 뭐냐면, 분업화의 첫 번째 관문인
의존성을 끊어버리는 건데, 의존성을 끊기 위해서 뭘 썼어요? 메시지를 썼고, 메시지라는 이름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그냥 함수를 호출하는데 왜 메시지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절차적인 방식에서 다 디비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불러요. 메소드 하나만 달랑 만들고 메소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려주고 밖에서는 내부적인 처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캡슐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함수 호출하는 방법만 알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되는 거. 그래서 의존성을 끊어버리는 거. 그게 메시지 전달이라는 것이죠. 이해가세요? 네. 메시지 전달하면 꼭 속개통신 이런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좀 쉽습니다. 응집도라는 게 뭐죠? 말이 좀 어려워. 응집도 대신 차라리 단 하나의 책임 원칙이라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에 또 이게 두 개 교차가 되는데 다음에 할 우리 객체지향적 설계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원칙 중에 단 하나의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응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가 내부를 들여다보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응집도가 낮은 객체예요. 응집도라는 것은 뭔가 똘똘 뭉쳐있는 거 같잖아요. 이거를 따로 객체로 분리해버려요. 4개를. 그럼 얘네들은 응집도가 높은 객체. 그러니까 투자 뛰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만 해라. 하나만 잘해라. 그게 응집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예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전에 제가 누구 코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코드를 봐줄 일이 있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좀 가슴이 답답해져갖고 폼이 있어요. 네? 소프 컴포트 내려놓고 이미지 같은 내용이 있어요. 뭐 크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통신하는 거 어떤 서버하고 통신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접수 상태를 항상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돌아갑니다. 접속이 돼 있으면 그림이 돌아가고 접속이 안 돼 있으면 멈추고 타이머를 켜놨어요. 타이머. 그래서 얘 이벤트에서 언커넥트에서 타이머를 이네이블 시키고 디스커넥트에서 얘를 이네이블을 펄스를 시켰어요. 그리고 타이머 이벤트를 딱 따라와 보니까 여기 또 변수 하나 인덱스 같은 거 하나를 만들었고요. 네? 인덱스를 하나씩 플러스 시키고 그리고 인덱스가 10이었나? 10보다 크면 인덱스를 다시 1로 놔두고 그리고 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picture.load from file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 표현도 볼 때 되는데 C 어쩌고 폴더에 xxx까지 찍고 플러스 인티저 to string id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또 점 찍고 bmp 그런 식으로 뭐가 문제겠네 이거. 양정규님이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 강의 때도 한 것 같은데 우리 가끔씩 모이면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또 델파이의 현실에 대해서 양정규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델파이 프로그램 띄우면 폼부터 나오고 그게 짜증난다. 사람들이 폼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알고 프로그램을 다 폼에 다 올려놓고 폼에다 다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바로 거기에요. 이 폼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요. 척계 통신하는 폼인지도 모르겠고 네? 이거 뭐 애니메이션 하는 폼인지도 모르겠고 거기 안에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또 수신되면 수신 처리 다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if 서버로부터 뭔가 받아왔어요. 얘가 카피를 보통 하셔도 카피해갖고 앞부분만 잘라갖고 얘가 뭐 add이면 로그인 처리
또 else if, 또 저쪽. 여기서 로그 처리, 그리고 또 else if에서 또 뭐 x면은 무슨 데이터가 들어왔으니 무슨 데이터 처리, 뭐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건 또 뭐가 문제인지. 일단 이게 뭐가 문제, 이게? 분업이 안 되잖아요. 응집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정도는 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갖고요. 구체적으로 얘가 뭐 이거를 뭐 인덱스가 뭔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의존성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t 애니메이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예? 여기다가 스타트, 스탑 딱 두 개만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였잖아요. 그럼 얘는 뭐죠? 메시지 호출하면 되죠? 스타트란 메시지에 스탑이란 메시지 호출하면 지가 알아서 그걸 다 해줄 거라고요. 분업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메시지하고 또 교차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한 클래스, 한 객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조각을 좀 많이 잘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딱 보면은 뭐 하는 클래스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원래 단일 책임 원칙을 설명하는 글이 책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어떤 클래스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어야 한다. 저는 이 설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답답해요.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로. 네. 그렇게 정리해서 외우지 마시고, 네. 어떤 클래스를 보더라도, 어떤 객체를 보더라도, 걔가 하는 일이 명확해야 된다. 얘는 딱 보면, 아, 뭐 하는 놈. 그쵸? 그게 단일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응집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얘 클래스를 딱 보면 얘가 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응집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고 밖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목표에 의해서, 예, 말 그대로 응집되어 있으니까. 예. 이해가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의 제거. 그래요. 지금 이론적인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밥 먹고 졸리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어서서 들으실래요? 자기지게 한 번씩 쭉 쉬고 힘을 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업화입니다. 네, 분업화를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분업화의 도구들, 의존성 제거하는 거, 메시지를 한다.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존성 제거가. 그리고 응집도, 단아의 책임 원칙이라는 것을 또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중복에 대한 제거예요. 분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일단 중복이 없어야 돼요. 중복 자체가 문제예요. 뭐 분업하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중복 코드가 있는 것 자체가, 코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코드입니다. 중복은 여러 가지가 형태로 나타나요. 제일 쉬운 거 코드의 중복, 똑같은 코드에 여러 개 있는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데이터도 중복될 수 있죠. 그것도 위험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중복. 그리고 중복 코드, 아까는 똑같은 거였지만 똑같은데 중복 코드인데 아까 전 똑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유사한 놈이 있어요. 똑같진 않은데 좀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기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상표 코드가 있고 말 그대로 중복 코드가 있고 그 데이터의 그 중복이 있고 인터페이스의 중복이 있습니다. 이 중복 전체가 다 분업화를 하는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합시다. 코드 자체의 중복을 한번 보죠. 클래스 다이어그램 정도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T에서 제가 게시물 관리자. 그럼 이런 클래스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의 묶음. 그래서 위에가 변수, 함수. 그래서 뭐뭐 묶어져 있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좀 거의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관리자, 게시물 관리자를 딱 봤는데 얘가 일단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아무나 게시물을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있어요? 뭐 게시물 삭제 같은 거 있겠죠? 뭐 기타 등등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번엔 상품 관리자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해도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상품 관리 같은 걸 해야겠죠. 뭐 지우고 삭제하고 어쩌고. 그리고 또 뭐 회원 관리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로그인이 필요하고 등등등등. 훌륭한 설계가 됐는데 문제? 바로 중복 코드. 그렇죠? 이 중복 코드의 문제점은 굉장히 심각해요. 네. 엄청나게 심각하죠. 이 시스템 전체가 이 코드 때문에 왜 이게 그 결합도가 높아질까요? 논리적인 결합도가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결합도가 아니고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결합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라클 연결했다가 사이버에서 바뀌었어요. 근데 얘는 사이버에서 놔두고 다른 애는 다 사이버에서 하면 얘는 오라클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라클 서버가 아직도 동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가 다 동작을 하는데 게시물 지우라는데 왜 안 지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작은 하는데 오류에 빠져요. 그러면 이거 찾기도 힘든 애라요. 그렇죠? 어떤 요구사항이 변했을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굉장히 스코프가 넓어지죠. 이건 객체지향적 프로그램 원칙하고 뭐가 같나요? 그렇죠? 한 방에 다 끝내야 되고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을 T 관리자라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 로그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어때요? 깔끔하게 해결됐죠? 아주 쉽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속은 확장의 개념보다는 이렇게 설계할 때 중복의 제거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려야 될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훌륭한 대답이 나왔는데 상속은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상속은 코드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초보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객체지향적 프로그램에서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상속을 마구마구 확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버튼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상속에도 바로 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클래스가 천지인데다가 뭐 하나 이해하려면 위를 계속 쳐다봐야 되고 전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경우. 특히나 이런 케이스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렇게 상속을 쓰고 있는데 얘도 똑같은 레벨에서 쓰고 있어요. 내가 한 유닛, 예를 들면 한 유닛에 이 클래스도 여기서 잔뜩 쓰고 있고 생성해서요. 타입캐스팅이 아니라 생성해서 이걸로 생성한 객체도 잔뜩 쓰고 있어요. 이런 코드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코드예요. 그래서 목표는 달성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섞이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상속하면 이렇게 확장의 용도로 쓰지 마시고 뭔가 쭉 보다가 중복되고 있네? 그것을 제거할 때 쓰는 쪽으로 항상 연구를 하시라는 거. 근데 지금의 코드는 좀 그래요. 다른 방법? 아까 분명히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나왔으니까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로그인 클래스 따로 넣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T 로그인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xecute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러면 얘는 위에는 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작업하기 전에 얘한테 물어와서 이렇게 메시지로 나 로그인 필요해. 지금 로그인해줘.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프라이빗에서 뭐 로그인이라는 걸 이렇게 묻는다든가, 네? 지금 내가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냐 아니냐, 플래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뭔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매번 물어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디자인 이렇게 하는, 뭐 어느 것이 딱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어차피 얘는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위임을 시켜서 다른 객체에게 위임,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분업입니다. 중복 코드는 그래서 분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복은 여기저기 다 쓰고 있다는 얘기는, 네? 이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저 부서에서 저 일을 하고 비효율적이잖아요. 다른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 부서에게 그 일을 전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T 데이터베이스 해갖고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T 로그인보다는 좀 매끄러울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들을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다오. 이해하시죠? 그런 상속은 언제 씁니까? 네? 분명히 제가 강사가 중복을 제거할 때 상속을 이용을 해라라고 얘기해놓고 대신에 상속을 이용하지 마라.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게 더 깔끔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속을 쓸 일이 없잖아요. 다형. 그렇죠. 다양성. 다양성 있는 이유는 중복을 제거하는데 뭘 제거한다고요? 중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페이스와 유저 코드. 그렇죠? 얘는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는 위임으로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의 중복이나 유사 코드의 중복은 위임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왜? 유사 코드라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때그때 다른 거. 그러니까 중복이 나타나는데 유사 코드의 중복이나 인터페이스의 중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는 상속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케이스 아까 전에 방금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아까 전에 소켓에 뭐 들어오면은 애니메이션 돌고 할 때 서버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죠? if 해서 뭐 x가 뭐 l이면은 뭐 로그인하고, 그리고 또 하면은 뭐 하고 비슷한 형태, 그리고 비슷한 동작,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다른 일을 하죠. 이런 것들은 다양성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죠. 왜 저런 데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중복성도 갖고 있지만, 그렇죠?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게 더 심각해요. 새로운 프로토콜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변해요. 그것도 코드의 전반부가. 그렇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또 한번 또 나올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상속을 통해서 이제 그 중복을 제거하는, 인터페이스나 유사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는 거는 좀 이따가 또 다른 예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게 다 돌고 도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못 알아들으면은 그거는 아까 이미 얘기했죠? 네. 수강생들의 문제예요. 앞으로는 다 충분을 빨리 준비해갖고 점심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바카스라도 좀 사와야겠어. 총명탕 같은 거 있지. 총명탕. 눈에 총기가 사라졌어 지금. 특히 이제 강사의 눈과 안 마주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졸려서 그런 건지. 공유 데이터는 아까처럼 상속이나 위임을 통해서도 없앨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공유 데이터도 다양성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상습과 위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추상화도 사실은 아까 이제 잠깐 말했는데 메시지 추상화도 분업화에 중요해요. 그래서 메시지 추상화를 예를 들 수 있는 한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추상화는 아까 다양성 누가 얘기했었나요? 다양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왜냐면 함수와 함수 메소드 콜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함수 호출할 거예요. 근데 추상화는 건 뭐죠? 얘가 애매모호해요. 똑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호출했는데 그 프로세스가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데이터 자체도, 파라미터 자체도 변화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전달하고 난 다음에 동작도 변할 수 있고 전달되는 데이터 자체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변화 때문에 코드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코드 막 자세히 막 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추상을 해서 감춰버리는 건 변화 요소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거는 감추기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나눠드릴 거라나 보다. 일단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일단은. 그래서 좀 이따 나오는 거하고 좀 겹치니까 그때 예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눈빛이 안 좋아서 그래요. 다시 불안해. 넘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지어는 안 쳐다보시는 분들 있어요. 나한테 생각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쳐다보세요. 눈을 마주쳐야지. 그래야. 하여튼 분업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분업화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업화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응집도, 그리고 중복의 제거, 의존성의 제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응집도 너무 쉬웠고, 그리고 중복을 제거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양성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과 위임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코드 자체가 반복이 되느냐, 인터페이스나 유사 코드, 어떤 행태가 반복이 되느냐, 중복이 되느냐 라는 거고, 그리고 의존성을 제거하는 데는 아까 다양성도 있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그 자체를 그냥 감싸는 메시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메시지 자체도 추상화할 수 있다 하고 예제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자체를 추상화하는 방법 두 가지를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업화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감추기를 봅시다. 이런. 감추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화를 감추는 겁니다. 변화가 프로젝트를 망가진다 했죠? 그러니까 변화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추기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변화를 왜 첫 번째 꼽을 건 변화를 감추는 건데, 그러면 뭘 또 감출 수 있죠? 책에 보면 맨날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 은닉. 뭔 소리예요? 밖에서 볼 필요 없는 데이터들. 네?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죠. 사실은 그 함수도 감출 수 있잖아요. 프로세스를 또 은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저는 가시성이라고 부릅니다.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비지빌리티 아니에요.
또 뭘 감추나요? 예, 맞아요. 기능. 권한. 어떤,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아까 전에 그 메소드나 보는 관점 때, 밖에서 얘를 함부로 호출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한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요. 객체가 있는데 뭔가 요청해서 뭔가 대답을 받아요. 얘가 뭔가 요청해서 대답을 받아. 아까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건데 텍스트 파일 같은 데서 데이터를 읽어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래서 얘는 뭔가 가져가는 행동작이겠죠, 어차피. 그렇죠? 펑션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뭐 해서 리저트 바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펑션 하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여러 개 절차로 나눌 수도 있겠죠. 오픈, 클로즈, 리드. 그렇죠? 그래서 오픈하고 리드하고 클로즈 해버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밖에서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밖에서 오픈도 되는데 리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잖아요. 이런 케이스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프라이빗에다 가둬놓고 네? 얘만 오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한을 감춰서 어떤 그 에러 같은 걸 방지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좀 편리해 보이라고 사실은 중요한 기능이에요. 사실 이것도 뭐 밖에서 에러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뭐 하나 객체를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남의 소스 코드를 분석할 때 객체 지정 요소를 잘 짜져 있다고 하면은 허블링만 보면 돼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얘가 구체적으로 뭐 하냐 할 때만 프라이빗을 참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객체 지정의 원칙만 잘 지켰다면은 소스 접근하기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편리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변화를 감추는 데 있다. 나머지는 뭐 대충 설명 안 드려도 다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만 한번 살펴봅시다. 변화.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if x equal n이면 then 요 로긴 처리한다고 이제 요것도 이렇게 하는 코드를 잘 못 보겠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면 begin, end 해갖고 여기다 로긴 처리 다 써놓고 또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이 품은 하나 끝날 때까지 읽으려면은 그냥 프린트 해놓으면 막 10페이지씩 막 날라가고 막 그 안에 또 이 품 end가 또 있어요. 그러면 슬슬 욕 나오기 시작하죠. 분석하다 말고. 그래서 제가 보통 어딘가 긴급하게 투여돼서 소스 고쳐줄 때 이런 코드 보면은 정말 한숨. 근데 요즘은 좀 나아진 게 그 델파의 리픽토닝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수축 옮기면 되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else if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to display 해서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간다고 가정할게요. else to default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죠? 변화입니다. 변화.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 변화된 코드를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전반부에 있으면 소스 코드가 이 전반부에 있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후반부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전반부에 이 소스 코드가 저런 게 있으면 얘로 인해서 영향받는 다른 애들이 이게 하나 늘어날 때마다 소스 코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스 분석하는데도 이 케이스를 다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이 케이스들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논리를
굉장히 높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 알려준다.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해서 이걸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단계별로. 그 코드가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한 코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에서 이런 변화가 생각이 된다면 감춰야죠. 어떻게 감춥니까? 변화를 감출 수 있는 도구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뭐였냐면, 위임, 서브 함수, 모듈화, 그리고 다양성. 그냥 이걸 통짜로, 두 데이터 처리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변화가 감춰졌죠? 이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이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지. 전반부에 만약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면, 그러니까 언제나 다 다양성을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함수로라도 가려놓고 그것이 분별이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닛한 곳에 다 처리가 돼 있으면요. 그럼 어디가 전반부고 어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반부라는 인터페이스 부분하고 임플리멘트 그러니까 구현 부분하고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요 부분만 조각을 내서 다른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전체의 흐름을 보고 실질적인 흐름을 볼 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근데 언제 꼭 사용한다는 원칙을 참 설명해 드리고 좀 이건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라면 이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터페이스하고 임플리멘테이션이 동급 레벨처럼 보여요. 동급 레벨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어차피 분석할 때 한꺼번에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뭐 하여튼 그것도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니까 쓰시면 되고 모듈하는 위임하고 똑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위임이에요. DLL 같은 걸로 아예 그냥 컴포넌트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꼭 DLL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듈이라고 하면 보통 DLL을 많이 생각하고 BPNL을 생각하고 왜냐면 독립적으로 DLL 실행이 가능한 정도의 모듈 독립적으로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컴포넌트 우리 델파이 컴포넌트 말고 보통 그 컴포넌트 지향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또는 모듈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럼 경계가 좀 확실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일반적인 델파이 말고 일반적 컴포넌트 수준의 모듈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위임을 하셔도 됩니다. 그 위임을 클래스로 하느냐 외부 모듈로 하느냐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알아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다양성 원리를 통해서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아까처럼 데이터 처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상속을 받아서 여기 이제 뭐 execute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각각의 경우 L과 뭐 D와 뭐 저도 D네 디폴트는 이 경우를 만들어서 해놓고 그리고 여기를 한 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냥 뭐 X점 execute로 바꿀 수가 있어요. 코드 자체를 이렇게 하려면은 얘네들이 먼저 객체화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어느 놈이 지금 실행해야 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숨겨져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어차피 다양성 예제는 아까들 메시지 처리하는 것을 또 한 번 할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는 대로 못하시는 대로 갑시다. 그래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처리 정도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이고 클래스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저게 변화하게 심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고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아까 얘기했듯이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근데 변화 요소를 감추면 좋은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방화벽이 뭔지 아시죠? 불이 나면 방화벽 때문에 다음 쪽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코드들이 자꾸 섞여버리면요, 요거 하나 고치면은 얘 때문에 수정이 돼야 되는 클래스들이 생기고, 얘 때문에 또 수정되는 클래스 생기고, 나중에는 핵폭발처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 요소를 어딘가 적당하게 가져가야 돼요. 적당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국소적인 문제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 변화도 국소적인 문제예요. 그럼 얘 변화를 감출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둬버리라고. 변화 감춘다는 것은 간단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스처럼 포장만 해도 돼요. 함수로 그냥.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안 보이게끔 하면 되잖아요. 대신 박스 안에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요? 메시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메시지만큼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메소드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쉬운 거는 하나 하고 갈까요? 네. 잠깐만 녹화를 준비시켜주세요.